우리가 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에게 대안은 없다. 러시아의 칼끝이 국경 턱 밑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무기 수입이 절실한 폴란드의 절규에도 독일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들이라는 공포 속에서 폴란드는 결국 독일을 버리고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러자 독일은 아예 노골적인 비아냥을 퍼부었죠. 한국 세탁기나 만들던 나라의 국어라다니. 폴란드도 참 갈 때까지 갔군. 하지만 폴란드는 오래전부터 롤모델로 삼아온 한국을 선택. 국가의 체질 자체를 바꿨습니다. 유럽의 배관공이라 멸시받던 폴란드. 어떻게 대륙의 방패로 돌변해 유럽의 질서를 뒤집었을까요? 오만했던 독일의 입을 침묵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무서운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베르너입니다. 베를린 방산 안보전략실 7층. 이곳에서 저는 유럽 전역의 무기 공급망을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아요. 저는 질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유럽이 어느 정도 강해야 하고 어느 정도 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오늘 아침 사무실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방산 공급망 지도가 펼쳐졌고 붉은 선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어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선 하나하나가 레오파르트 전차, 푸마 장갑차, 복서 전투 차량을 의미했습니다. 모두 독일제였고 부품도 독일에서 공급되며 정비 매뉴얼조차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공들여 설계한 의존 구조였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 없이는 국방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붉은 선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거미가 중앙에 앉아 동유럽이라는 먹잇감들을 실로 묶어놓은 구조였죠. 먹잇감이 움직일 때마다 진동이 전해지고 독일은 그걸 감지해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버둥대면 실을 더 팽팽하게, 너무 약해 보이면 적당히 느슨하게.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로 제 일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전략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동유럽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떻게 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독일 무기체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생산 라인은 절대 넘기지 않으며 납기는 적당히 조절해서 의존성을 극대화할 것. 수십 페이지에 걸쳐 모든 계산과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이 문서가 작성되던 회의를 기억합니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앉아 한 가지 원칙에 합의했던 순간이었어요. 동유럽은 너무 강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냉전시대 서독이 동유럽 완충지대를 관리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너무 강하면 통제할 수 없고 너무 약하면 러시아가 개입할 구실을 주니까요. 적당히 불안하고 적당히 의존적인 상태,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독일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이었죠. 우리는 그걸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고 수십 년간 완벽하게 작동시켜왔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손에 분기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각국의 독일 무기 의존도가 전부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 78%, 체코 82%, 루마니아 71%.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보좌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더 올릴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죠. 충분하다는 건 없다고 100%가 되어야 완전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에서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으니까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분기별 유럽 방산 전략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실무진들이 자리했고 제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화면에 동유럽 방산 시장 분석 자료가 떴습니다. 향후 10년간 재무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국방부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들에게는 황금기가 올 거라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말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발언권을 얻어 물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자체 방산 육성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답했죠.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하되 마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그들이 뭔가 배우고 있다는 착각을 주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산업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다른 나라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어차피 독일 무기 체계와 호환되지 않으면 결국 독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우리는 이미 표준을 만들어놨고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쓸모 없어지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일상적인 문의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납기 일정, 부품 공급, 정비 교육. 모두 루틴한 업무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검토하며 표준 답변을 준비했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정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독일 시스템을 믿어달라는 언제나 쓰던 그 문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만드는데 15년을 바쳤습니다. 처음 이 부서에 들어왔을 때 선배들은 저에게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줬어요. 동유럽은 절대 독립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언제나 종속 변수여야 하고 독일이라는 방정식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원칙을 철저히 따랐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설계하는 쪽이어야 하고 누군가는 설계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유럽은 전자고 동유럽은 후자였죠.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이 구도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냉전이 끝난 후에도 독일은 언제나 유럽의 중심이었고 동유럽은 주변부였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죠. 독일은 규칙을 만들고 동유럽은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독일은 질서를 설계하고 동유럽은 그 질서 안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 없이 자립할 수 있을까? 독일 무기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게, 너무 정교하게 이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고 모든 게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죠. 이 질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독일의 유럽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라는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오고 가지만 통제력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질서는 힘에서 나온다. 독일 철학자의 말이었죠. 맞는 말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질서를 만들고 약한 자는 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도 체코도 루마니아도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독일이 만든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독일이 허락한 만큼만 강해질 수 있었으며 독일이 설정한 한계 안에서만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게 유럽의 현실이었고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관리하는 유럽 방산 지도처럼 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하며 독일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불빛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이 질서는 영원하다고, 독일의 유럽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시험받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에 비서가 달려왔어요. 폴란드 관련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코트를 벗으며 책상으로 걸어갔죠. 폴란드는 늘 급하게 구는 나라였으니까요. 이번에도 무기 납기를 재촉하는 내용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관구 기갑 사단 3개가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했다는 정보였어요. 대규모 합동훈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규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차 500대 이상, 자주포 200문,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동원된 상태였죠. 보고서를 넘기며 폴란드 측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독일 국방장관에게 보낸 친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차 납기를 당장 앞당겨달라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요청이었죠.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아침은 평온했어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뭘 하든 여기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독일에게 러시아는 위협이 아니라 협상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폴란드에게는 달랐죠. 국경 너머에 전차 500대가 있다는 건 그들에게는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정보부 실무진들이 모여 앉았어요. 화면에는 벨라루스의 폴란드 국경 지역 지도가 떠 있었고 러시아 부대 배치 현황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부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러시아의 의도는 불명확하지만 폴란드에 대한 압박은 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심리전 효과는 충분하다고 분석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독일에게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폴란드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불안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독일의 생산 일정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 라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분산되어 있고 부품 공급망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죠. 설령 지금 당장 생산을 시작해도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이건 기술적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6개월이 너무 길지 않냐고, 최소한 일부라도 앞당길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생산 라인을 재조정하면 다른 국가 납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독일은 신뢰를 지키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절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복잡한 건 맞았지만 정말 급하다면 일정을 당길 방법은 있었어요. 다른 국가 주문을 뒤로 미루거나 추가 비용을 들여 야간 작업을 늘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폴란드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기를 손에 넣으면 안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폴란드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 도착해 있었어요. 표현은 외교적이었지만 내용은 간절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100대, 자주포 50문, 방공 시스템 20세트. 기존 계약 물량을 최대한 빨리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답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독일 방산 업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썼습니다. 품질 보증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안전 검수를 건너뛸 수 없으며 국제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죠. 오후 3시 폴란드 국방부 실무 책임자인 마렉 노바크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1시간 뒤로 일정을 잡았어요. 너무 빨리 응하면 안 됐으니까요. 4시가 되어 화면을 켰을 때 마렉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클라우스, 우리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에 러시아 전차 500대가 있다고, 우리 전차 전력은 구형 장비가 대부분이라고, 독일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렉, 우리도 당신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생산 라인이 해외에 분산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기술적 제약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렉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냐고, 일부라도 당길 수 없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독일제 무기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인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반문했습니다. 마렉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화면 너머로 그가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확정 일정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죠. 현재 계획으로는 첫 번째 배치가 8개월 후라고, 전량 인도는 18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마렉의 얼굴이 굳었어요. 18개월이면 너무 늦다고, 그때까지 뭘 가지고 버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독일 기술진이 정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알잖아요, 마렉. 대안은 없잖습니까? 러시아제를 쓸 순 없고 미국제는 독일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되니까요. 결국 독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작게 웃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절박한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요구하다가 결국엔 독일의 일정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보좌관이 들어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폴란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무기 지원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산 여력이 없다고, 기존 계약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독일이 설계한 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폴란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결국 독일로 돌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이든 과장이든 폴란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무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버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국가안보특별 담화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폴란드의 불안은 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라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는 것. 독일이 아닌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마렉이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던 전차 납기 독촉도, 국방장관 명의의 친서도, 실무진의 항해 전화도 모두 사라졌어요. 마치 그들이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례회의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정보부 실무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앉자 정보부 분석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관련 데이터가 떴습니다. 지난 2주간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기 도입 관련 문의 건수, 전월 대비 73% 감소.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러시아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납기 관련 독촉 건수, 전월 대비 89% 감소. 기술 지원 요청, 62% 감소.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분석관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과의 방산 협력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유는 불명확하다고 말했죠.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건 아니냐고, 러시아 위협이 과장이었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부의 최근 활동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기록, 회의 일정, 자료 요청 목록. 그런데 패턴이 이상했어요. 무기 관련 자료 요청은 줄었지만 다른 종류의 자료 요청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정책 사례, 국가 발전 전략, 제조업 육성 모델, 기술 이전 시스템, 민관 협력 구조. 이게 무기를 사려는 나라가 찾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을 연구하는 자료였어요. 분석관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폴란드가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 목록이 떠 있었어요. 한국의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 방산업체 육성 전략, 자체 무기 개발 이력, 기술 이전 정책, 수출 전략. 리스트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폴란드가 왜 한국을 연구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분석관은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죠. 제목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형 국가 개조 모델 검토 정황. 저는 의자에 기대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형 모델이라니. 폴란드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건가요?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국가로 올라선 그 과정을 따라 하겠다는 건가요? 흥미로운 발상이긴 했지만 현실성이 없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 이게 위협이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은 아니라고, 겁먹은 나라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선택지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현실 도피의 일종이라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폴란드가 정말로 한국과 협력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죠.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무기들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표준이 정해져 있다고, 나토 체계가 있고 독일 시스템이 기반이라고 말했어요. 설령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산다 해도 그건 기존 체계와 충돌할 거라고 설명했죠. 부품 호환도 안 되고 정비 시스템도 다르며 훈련 체계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 들 거라고, 그러니 현실을 보면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 논리는 합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보부 분석관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자료 수집 범위가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선다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 도피라고, 당장 필요한 건 전차인데 국가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죠.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좌관이 따라 들어오며 파일을 건넸어요. 폴란드 관련 추가 정보였습니다. 최근 2주간의 통신 기록, 회의 일정, 출장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파일을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정말로 연락이 줄어들었더군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항복의 전조였으니까요. 그들이 조용히 독일의 일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보좌관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폴란드는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보좌관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무기 도입 문의에 답하고 납기 일정을 조율하며 기술 지원 계획을 검토했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하나가 조용하다고 해서 유럽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죠. 책상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문득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한국형 국가 개조 모델 검토 정황. 그 제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설마 폴란드가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겠어요. 수십 년이 걸린 한국의 산업화를 전혀 다른 환경의 폴란드가 재현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녁 6시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에서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 결국 그들은 독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거라고 말이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베를린의 저녁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폴란드가 이미 선택을 끝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사흘 만에 흔들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노크도 없이 문을 열더군요. 손에 빨간 표시가 된 긴급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보좌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표지에는 폴란드, 한국 접촉 정황, 확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첫 페이지를 펼쳤죠. 정보부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이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불명확하지만 한국 방산업체 및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보좌관을 봤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물었죠. 이게 전부냐고, 다른 정보는 없냐고 말입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전부라고, 하지만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접촉했다. 며칠 전 회의에서 나왔던 한국형 모델 연구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택지를 넓히려는 신용일까요? 보좌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외교 채널을 통해 폴란드에 문의할 것이냐고 말이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좌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보고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폴란드가 한국과 접촉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죠. 보좌관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건 맞다고,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성능은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유럽 시장은 아시아 시장과 다르다고 말했죠. 유럽에는 수십 년간 쌓인 독일 시스템이 있고 나토 표준이 있으며 검증된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제 무기는 아무리 발전했어도 독일 무기를 넘을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신뢰의 문제였고 역사의 문제였으며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럽 방산을 이끌어왔어요. 레오파르트 전차는 나토 표준이었고 독일 기술은 유럽의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했고 경제대국이 됐지만 그게 방산 전통과 같은 건 아니었죠. 전투에서 검증된 역사도 부족했고 유럽 전장 경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검증과 전통이 없으면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최근 폴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과 실제로 계약을 맺는 건 천지 차이라고 폴란드가 설령 한국과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결국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죠. 저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 보좌관에게 보여줬습니다. 폴란드의 현재 무기체계 목록이었어요. 레오파르트 2 전차, 크랩 자주포, 로소마크 장갑차. 모두 독일 기술 기반이거나 독일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체계를 버리고 한국제로 전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죠. 부품 하나를 바꾸려면 전체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하고 정비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군 교육 체계까지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국방 시스템 전체를 뒤엎는 일이라고 그런 모험을 할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어요. 특히 지금처럼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국과의 접촉이라니. 저는 다시 한번 작게 웃었죠. 폴란드가 필사적으로 선택지를 찾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독일에게 매달리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대안이 될 순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프랑스는 자국 시장 중심이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스러웠으며 미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유럽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란드, 한국 접촉건으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책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대책이 필요 없다고 이건 폴란드의 협상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은 물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폴란드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일정을 당기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폴란드의 전술에 말려들면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거라고 경고했죠. 독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어요. 체코에서 온 무기 도입 문의, 루마니아의 기술 지원 요청, 불가리아의 납기 확인.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하나가 한국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보좌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죠. 계속 모니터링은 하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알아보는 건 그들의 자유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독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폴란드의 심리를 말이죠. 그들은 독일에게 압박을 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허세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접촉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곧 그들도 깨달을 거라고 말이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도박을 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폴란드가 제법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긴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표준이었고 그 표준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와 화상회의, 이탈리아 무기 수출 승인 검토, 스페인 방산 협력 조율.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폴란드 하나가 엉뚱한 곳을 기웃거린다고 해서 독일의 일정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독일이 가진 신뢰와 전통과 시스템을 넘을 순 없다고 말이죠.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제목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긴급, 폴란드 관련 중대 사안. 발신자는 정보부 책임자였죠.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즉시 확인 요망. 첨부 파일 참조. 첨부된 파일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였습니다. 대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이 무언가를 하역하고 있었어요. 줌을 당겨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차였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두 위에 이미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화물선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전차들이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전차 포탑의 형태, 차체의 각도, 궤도의 디자인. 레오파르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K2 흑표였습니다. 한국제 전차였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주포였어요. K9 썬더. 이것도 한국제였습니다. 여러 대가 이미 하역을 마치고 트레일러에 실려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장갑차들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은 계속 이어졌고 모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제 무기들이 폴란드 땅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들어 정보부 책임자에게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자마자 그가 받았어요. 저는 묻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고, 언제 계약이 체결된 거냐고, 왜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정보부 책임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3주 전에 체결됐다고,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했어요. 독일 정보망을 완전히 우회했고 어떤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직접 거래했고 이미 1차 물량 인도가 시작됐다고 보고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주 전이라니. 제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때 이미 계약은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폴란드에 접촉을 협상 전술로 치부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무기를 싣고 있었던 거예요. 보좌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다고 30분 후 국방부 장관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차관, 정보부장, 산업부 국장.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보부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3주 전 폴란드와 한국 비밀계약 체결, 2주 전 첫 선적 시작, 1주 전 폴란드 도착, 오늘 하역 개시. 모든 게 조용히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외교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정보부장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다연장 로켓 48기, FA-50 경전투기 48대, 총액 123억 달러. 화면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클라우스, 자네는 왜 이런 조짐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폴란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지 않았냐고, 한국과의 접촉 정황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접촉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유럽 시장에서 독일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제로 간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장관은 책상을 쳤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 그런데 지금 폴란드 항구에 한국 전차가 줄지어 서 있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산업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독일 방산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냐고 말이죠.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영향은 클 거라고, 폴란드가 선례를 만들었으니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주목할 거라고 말했어요. 외교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항의해야 하지 않냐고, 나토 체계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라고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정보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의할 명분이 없다고, 폴란드는 주권 국가이고 무기 구매는 그들의 권리라고 지적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냐고, 폴란드를 다시 독일 체계로 끌어올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죠. 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를 떠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말이죠.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를 되짚었습니다. 폴란드의 절박한 요청을 거부했던 순간, 한국 접촉 소식을 비웃었던 순간,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틀렸습니다. 책상 위의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그리니아 항구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한국제 전차들이 폴란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설계한 질서는 무너졌고 유럽은 더 이상 독일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통제를 잃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충격은 사흘 후에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보부에서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보고서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폴란드, 한국 협력 심층 분석. 무기 거래를 넘어선 구조.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폴란드 남부공단 지역 위성사진이 있었어요. 특정 구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캡션을 읽었죠. 한국, 폴란드 합작 전차 공장 건설 예정지. 제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공장이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장 설계도가 나왔어요. 완제품 조립 라인, 부품 생산 시설, 품질 검증 센터, 연구개발동. 이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생산 설비였죠. 설계도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방산업체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이 나왔어요. K2 전차 생산 기술 이전, K9 자주포 제조 공정 전수, 장갑제 생산 노하우 공유. 리스트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에는 인력 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120명 파견, 폴란드 엔지니어 300명 훈련, 공동 연구팀 구성. 이건 일회성 거래가 아니었어요. 장기 협력 체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기를 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었죠.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완제품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정비체계 구축 계획이 나왔어요. 폴란드 전역에 한국식 정비센터 15개소 설치, 부품 공급망 자체 구축, 긴급수리 시스템 이전. 독일 정비체계에 의존하던 폴란드가 이제 자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폴란드군 교관 200명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6개월간 집중훈련, 한국 교관단의 폴란드 현지 주둔 합동훈련 매뉴얼 제작. 이건 단순히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운용체계를 넘기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판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독립 능력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을 넘긴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재정 분석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공장 운영비, 기술 이전 비용.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독일에서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분석이었죠. 게다가 수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정보부 책임자에게 걸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실한 정보냐고 물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 경로로 확인했다고, 이미 공장 기공식 날짜까지 잡혔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이 폴란드에게 했던 방식을 떠올렸어요. 무기는 팔되 기술은 주지 않기, 의존하게 만들되 자립은 맡기, 고객으로 묶어두되 경쟁자로 키우지 않기. 그게 독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무기를 팔면서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고객을 파트너로 키우며 의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죠. 왜 폴란드가 독일을 버렸는지를 말입니다. 부품 공급망 구축 계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협력 업체들이 폴란드에 직접 진출해서 부품 공장을 세운다고 했어요. 폴란드는 이제 독일 부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체 공급망이 생기는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국가 능력을 통째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직접 양식장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준 거였어요. 문득 며칠 전 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은 표준이 정해져 있다. 독일 시스템이 기반이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이 생태계에 들어올 수 없다.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한국은 독일 생태계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폴란드와 함께 말이죠. 독일이 관리하던 질서가 아니라 평등한 협력자 관계로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예전에 작성했던 전략 문서를 꺼냈습니다. 동유럽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 겉은 협력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속은 통제였던 그 문서를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자체 생산 능력은 억제, 의존성 극대화. 이 모든 전략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기술을 적극 이전하고 자체 생산을 지원하며 의존이 아닌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독일이 잃은 건 단순히 폴란드라는 고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유럽을 설계할 수 있다는 독점적 지위, 동유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독일 없이는 안 된다는 전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분석관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한국 협력은 전통적인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이는 국가 발전 모델의 이전이며 새로운 안보 협력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보인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독일이 만든 패러다임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력.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유럽 방산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선들로 연결된 독일 중심의 네트워크. 하지만 이제 그 선 중 하나가 끊어졌어요. 폴란드로 향하던 선이 사라지고 대신 다른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향하는 선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통제를 잃었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단순히 고객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외교부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국방부 과장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책상 위에 쌓인 빨간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위의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체코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어요. 기존 레오파르트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라니 이미 합의된 계약인데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루마니아였습니다. 독일제 장갑차 납기가 계속 지연되니 다른 옵션을 알아보고 있다는 통보였어요. 다른 옵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협력 모델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독일에게 묻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게 직접 연락하겠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일주일 만에 동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부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저는 아침에 받은 서한들을 설명했습니다. 체코의 계약 재검토, 루마니아의 다른 옵션 검토, 발트 3국의 폴란드 모델 관심. 그리고 오늘 아침 추가로 들어온 정보까지 보고했죠. 불가리아가 한국 방산 전시회 참관단을 파견했고 슬로바키아가 폴란드 대사관에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연쇄 반응이라고 폴란드 사례가 촉매가 됐다고 분석했어요. 한 나라가 독일 시스템을 벗어나자 다른 나라들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부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출장 기록, 접촉 내역, 회의 일정.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었죠. 산업부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에서 비상이 걸렸다고 동유럽 시장에서 주문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부 업체는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는 규칙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을 곱씹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외교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동안 세상이 바뀌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켰는데 왜 아무도 우릴 기다려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킨 규칙은 우리가 만든 규칙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그 규칙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납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나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격을 낮추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모델을 공유하고 관심 있는 국가들과 연결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니. 예전에는 독일이 그 역할이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가 필요하면 독일을 거쳐야 했고 독일이 허락해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보좌관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체코 국방부 실무진이 다음 주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오후 하늘이 흐렸어요. 제 머릿속도 그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폴란드 하나가 이탈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붕괴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유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독일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상황이 우리 손을 벗어났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유럽 방산 지도를 띄웠어요. 예전에는 모든 선이 독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일부는 끊어지고 일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들어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시스템의 장기 납기가 문제라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시작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독일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가 관리하던 대상들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독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독일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빈워드 문서가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요청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협력 사례 분석 및 유럽 안보 체계에 미친 영향.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제가 확신에 차 있던 그 사무실, 그 창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 수입국이 아니다.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멈췄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건 사실이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받은 보고서들을 펼쳐놨습니다. 폴란드의 변화를 추적한 자료들이었죠.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합작 공장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기초 공사가 끝났고 장비 반입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첫 번째 K2 전차가 출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한국 기술진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거였지만 중요한 건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방산 산업의 성장 데이터였어요. 관련 일자리가 8,000개 증가했고 협력업체가 50개 이상 새로 생겼으며 방산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었어요. 폴란드 경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산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기술 수준이 올라가며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있었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에 관한 분석이었어요. 방산을 기반으로 민간 제조업까지 육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에 걸었던 길과 비슷한 패턴이었죠. 방위산업으로 시작해서 자동차, 조선, 전자로 확장했던 그 과정 말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곱씹었습니다. 며칠 전 읽었던 폴란드 언론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마렉 노바크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폴란드는 한국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험에서 핵심 원리를 추출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다음 문단을 쓰기 위해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폴란드의 안보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전에는 독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보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자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안보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폴란드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군사력 강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이 다시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다는 것을요. 안보 위기를 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고 방산을 국가 발전의 엔진으로 활용했던 전략. 폴란드가 지금 그 전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잠시 멈추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은 폴란드에게 뭘 제공했을까요? 완제품 무기, 납기 지연, 기술 통제, 의존 관계. 우리는 그들을 고객으로만 받고 영원히 고객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뭘 제공했을까요? 무기와 함께 생산 기술, 자립 능력, 협력 관계, 성장 가능성. 한국은 폴란드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받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관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적당히 약하게, 적당히 의존적으로 유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를 잠재적 파트너로 봤다.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위계를 믿었고 한국은 협력을 믿었죠. 독일은 통제를 추구했고 한국은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의 변화는 단순한 무기체계 교체가 아니다. 이는 국가 발전 전략의 전환이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잠시 멈췄다가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라 국가가 강해지는 법을 보여줬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의존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법, 통제받는 대상에서 독립적 주체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에 저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독일은 폴란드를 관리하려 했고 한국은 폴란드에게 성장하는 법을 보여줬다. 독일은 그들을 종속 변수로 남기려 했고 한국은 그들이 독립 변수가 되도록 도왔다. 이것이 독일이 폴란드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이며 한국이 폴란드의 파트너가 된 이유다.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석 달 동안 깨달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질서를 지키려 했지만 그 질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규칙을 따랐지만 그 규칙은 타인을 묶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강했지만 그 힘을 나누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자신의 성장 경험을 나눴고 그 나눔이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하는 문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은 다를 거라는 걸요. 그들은 이제 독일의 그늘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보고서 파일을 국방부에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독일이 설계한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졌다고.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